오늘 함께할 두 분을 소개합니다. 이경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그리고 김재섭 국민의힘 도봉구갑 당협위원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OBS가 미디어 리서치와 함께한 차기 대선 주자 지지도를 보면요. 이재명 42.8, 윤석열 35.5, 두 후보의 지지율이 역전된 겁니다. 2주 전 조사보다 역전됐고 격차는 7.3%포인트, 오차 범위를 벗어났습니다. 이어서 심상정 3.3, 안철수 5.7, 허경영 4%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양자 대결도 살펴보죠. 이재명 후보가 46.8%, 윤석열 후보가 39.2%, 역시 오차 범위 밖의 조사 결과고요. 7.6%포인트 차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사 일시를 살펴보시면요. 2021년 12월 28일부터 29일까지 조사를 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일단 저희 OBS 조사 결과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로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서가고 있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금의 상승세 민주당 입장에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하죠. 저희 솔직히 제가 한 2, 3주 전에 우리 위원장님하고 여기 와서 말씀드렸을 때 위원장님이 그런 얘기 하셨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의 이 상승세, 이거는 트렌드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그때 계속 말씀드렸던 게 무엇이냐면 아니다. 지금 우리 국민은 미래 비전을 누가 제시하느냐, 어떻게 제시하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을 것이고 그렇게 계속 메시지를 내야 된다. 선대위도 그렇게 열심히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랬던 부분, 이제 국민들께서 그 메시지, 대선 후보의 메시지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해주셨던 것 같고 그런데 무엇보다도 제가 꼭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민주당이 그래서 정말 잘해서 이렇게 지지율이 역전이 일어나고 지금 국민들께서 지금 보면 10대부터 50대까지 다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데 그럼 정말 잘해서 그랬느냐? 저희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윤석열 후보 측과 또 윤석열 후보와 이제 그 국민의힘 그 당내 여러 가지 좀 잡음들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윤석열 후보의 메시지 같은 경우도 국민을 향해서 약간 분노하는 듯한 메시지도 많이 보냈고 그리고 토론회 같은 것도 정책 토론하자고 했는데 토론회가 또 소용이 없다. 무슨 필요가 있냐 이런 얘기도 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약간 그래서 윤석열 후보의 어떤 그런 실수들, 망언들 그런 부분에 대해 실망하신 분들께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해 주시거나 아니면 선택하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주당 뭐 여기서 지금 뭐 엄청나게 분위기 좋은 상황은 아닌 거고요.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겸손한 자세로 국민 앞에 한 걸음씩 다가가겠다 그런 자세로 있습니다. 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전화 면접은 이재명 후보 그리고 ARS는 이제 윤석열 후보가 유리하다 그런 공식이 있었는데 그것마저도 깨졌습니다. 저희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 눈높이에 충분히 맞춰지지 못하고 있다는 반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최근까지만 해도 지지율 격차가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꽤 많이 나는 상태에서 윤석열 후보가 리드를 했는데 사실은 지금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다 빠지고 있는 상황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많이 올라온 상황임을 저희가 직시를 해야 되고 지금까지 예를 들면 실언이랄지 혹은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 벌어진 여러 가지 잡음들 같은 경우에도 조금 다독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제 이준석 대표가 어떤 그 선대위에 강한 불만을 품으면서 여러 가지 이제 비판들을 내놓고 있는데 저는 분명히 새겨들을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준석 대표 역시도 당 대표로서의 업무를 충분히 지금 다하도록 어떤 선대위와 발을 맞춰갈 필요는 분명히 있겠지만은. 선대위 역시도 분명히 개혁의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분명히 들고 특히 이런 선대위와 더불어서 윤석열 후보가 아직까지는 조금 더 2022년, 2023년 앞으로 5년간 대한민국을 어떻게 이끌어가야 될지에 대한 국민들에게 충분히 소구력 있는 메시지를 아직까지 못 내고 있었다는 좀 반성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 조금 변화하는 모습들을 보일 수 있도록 저희 김종인 위원장 포함해서 이준석 대표도 그렇고 윤석열 후보도 그렇고 마음을 좀 다잡고 있는 상황이니까 조금 더 이렇게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연령별과 지역별로 두 후보의 지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령별로 보면요.
사실은 6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이 후보가 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두 후보 특히 우위를 점한 연령대들 살펴보면 오차 범위 밖으로 따돌리고 있고 특히 20대 지지율은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고민거리가 될 수 있겠죠. 그 다음 살펴보면요. 지역별 지지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른 지역 지지율도 중요하겠지만 특히 서울과 대구 경북의 지지율을 살펴보시면 될 것 같은데 서울에서는 이재명 후보 37.6, 윤석열 후보 40.2, 대구 경북에서 이재명 후보 38.6,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39%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이제 30대에서 50대까지는 이재명 후보 그리고 20대 그리고 60대 윤석열 후보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번 주는 20대가 좀 심상치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세대 포일원, 세대 결합론 내세웠는데 그게 역으로 작용하고 있네요. 그렇죠. 사실 저는 이제 결정적인 계기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특히 이제 신지혜 부위원장의 영입과도 크게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4.7 재보궐선거 때부터 20대 남성들, 30대 남성들이 국민의힘을 굉장히 강하게 지지하는 모습들을 보여줬거든요. 어떨 때는 20대 남성 지지율이 막 70%가 넘는 정도의 굉장히 높은 지지율을 보여줬었는데 저희가 특히 이제 선대위 구성과 관련돼서 굉장히 말하자면 20대 남성들을 잡아놓은 물고기처럼 대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반성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는데요. 신지혜 부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이준석 대표가 내세웠던 여러 가지 그 젠더 이슈와 관련돼서 정반대에 있었던 인물이고 저는 그것이 정반합으로서 어느 정도 당내에 여러 가지 이견들이 조율되고 하는 것은 저는 좋은 현상이라고 바라보지만은 신지혜 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저희가 보수 정당으로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여러 가지 페미니즘 정책들을 펼치고 있는 분이 맞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 사실 저희가 노재승 얼마 전만 해도 노재승 위원장이 굉장히 극우적인 발언들을 많이 해가지고 논란이 돼서 우리가 보수 정당이지만 그다음에 우파 정당이지만 너무 저렇게 한쪽으로 치우쳐진 극우의 어떤 성향을 가진 사람과는 같이 할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선을 그은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이념적 지형도로 보면 신지혜 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그간 국민의힘이 내세웠던 여러 가지 정강 정책이나 아니면 정책적 기조와는 훨씬 더 먼 분이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 아마 20대 남성들이 굉장히 많이 실망을 했을 거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그냥 이 전반적으로 지지율이 전부 다 빠져고 있지만은 그나마 하나만 저희가 희망을 갖고 있는 것은 이제 서울 지지율이 아직까지는 이재명 후보보다 윤석열 후보가 조금 더 높다는 거. 사실은 이제 모든 대선에서 사실 민주당이 서울에서는 항상 지지도가 최근 거의 모든 선거에서는 서울에서 지지율이 항상 높았었는데 그게 왜 서울에서 여전히 이제 국민의힘이 지지하고 있느냐, 김문혜님이 왜 아직까지 서울 지역에서 지지를 받고 있느냐, 이제 이것은 아직까지도 조금 더 높은 정권 교체 여론을 밑받침을 하는 중요한 어떤 지역적 기반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도 처절한 반성을 통해서 전국적인 어떤 지지율들을 올리는 노력들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이재명 후보는 민주당 텃밭이라고 부르는 호남에서 70%의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이낙연 전 대표 확실하게 선대위에 합류하면서 가능해졌다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그렇게 많이들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고 또 이재명 후보가 그 호남에 얼마나 공을 들였는지 그런 부분도 좀 공을 들였던 부분에 대해서 좀 대견스럽게 봐주는 부분. 그래, 네가 그렇게 노력을 하니 우리가 한번 지켜보겠다. 이렇게 호남에서는 그렇게도 좀 봐주시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뭐 서울 지지율 말씀해 주셨는데요. 대구, 경북 지지율도 봐야 될 것 같아요. 대구, 경북은 대표적으로 윤석열 후보, 이제 국민의힘을 지금까지 대표적으로 지지하셨던 분들이었는데 그분들께서 이재명 후보를 38%, 윤석열 후보를 39%로 지지한다는 부분 왜 그랬는가? 아까 뭐 그 청년, 20대 청년을 70%까지 이제 국민의힘을 지지했었는데 잡아놓은 물고기처럼 이제 대했었다 이런 얘기도 해주셨는데요. 맞습니다. 지금은 어느 지역이든 아니면 어느 연령대든 간에 마치 이 지지율이 나를 항상 지지해 줄 것이다. 우리 당을 계속 지지해 줄 것이고 우리 후보를 계속 지지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갖지 말아야 된다고 그렇게 우리 민주당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70%라고 하면 또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
그러니까 보수 지지자분들 중에서도 70%가 넘게 윤석열 후보 교체론을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지지율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내부에는 그런 얘기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토론을 하자, 정책 토론하자라고 했을 때 윤석열 후보가 뭐라고 했습니까? 가짠다, 가짠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정말로 후보들이 정책 토론을 보고 싶어하는 것이 일례로 드러난 것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그 주식 유튜브 방송에서 보면은 지금 구독 조회수가 410만, 이재명 후보가 410만, 윤석열 후보가 236만까지 제가 확인하고 이 자리에 왔는데요. 이게 지지율이 조회수가 누가 더 많다라는 말씀을 드리려는 것이 아니고 이만큼 지금 이 조회수가 중복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만큼 600만이 넘는 국민들께서 지금 경제 정책을 놓고 얼마나 후보들이 직접 메시지를 내고 어떻게 얘기를 풀어가는지를 지금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 염원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가 그 선대에서 무슨 어떤 선거 전략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짠타라고 딱 끊었던 부분 이런 것도 지지율에 좀 영향을 줬던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번에는 계속해서 MBS 여론조사 결과도 살펴보겠습니다. MBS 여론조사 결과 주목할 부분은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정권 교체 여론과 정권 재창출 여론이 뒤바뀌었다고 좀 볼 수가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국정안정론과 정권 심판론. 국정안정론은 45%, 그리고 정권 심판론은 40%. 그 전의 조사와 결과에서 정확하게 뒤집어졌습니다. 45%, 40%, 한 5%포인트 차 뒤집어진 건데, 그동안은 사실은 정권 교체론, 오는 정권 교체라는 여론이 높았기 때문에 그 구도에서 오는 그 불리함 때문에 이재명 후보의 약간 개인기로 좀 만회하는 측면이 있었는데, 최근엔 좀 구도도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요즘에 부동산에 대한 세제 완화, 이 부분을 이재명 후보가 많이 하기 있는 측면인데 그 부분이 좀 반영됐을까요? 우선은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이재명 후보의 개인기로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동의하지 않고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재명 후보의 메시지는 한결같았고 저희 선대위나 민주당에서 이 후보의 메시지를 뒷받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노력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 보여지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차근차근 더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이 후보의 메시지가 한결같았다는 것은 뭐냐면 보유세는 그러니까 그 보유세에 대해서 강화하는 것이 맞고 그럼 거래세에 대해서는 내려야 된다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거래세 하면 양도소득세가 또 걸려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1주택자에 대한 어떤 세제 혜택에 대해서는 다 동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약간 달랐던 부분은 민주당에서는 이제 1주택자가 아닌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2주택까지는 또 이제 뭐 서울에 집이 있는 분이 지역에 이제 집이 한 채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도 지방에 집 한 채라는 것은 우리가 2주택으로 보기 좀 어렵습니다. 금액적인 면에서도 큰 차이가 있고요. 이런 부분은 이제 2주택으로 보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도 계속 해왔었고요. 그러면은 그 다주택자들에 대한 거래세에 대한 부분, 근데 그런 세제 혜택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는 다주택자들에 대한 세제 혜택은 좀 완화하지 말자. 근데 국민의힘은 그것까지 포함해서 완화하자라는 메시지를 계속 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래세만으로는 그러면 다주택자들이 그럼 내가 집을 내놓고 싶은데 그럼 거래세가 너무나 높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문제점에 좀 우리가 부딪혀 있었는데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몇 개월 단위로 한 4단계로 나눠서 이걸 세제 혜택을 좀 주자라고 지금 메시지를 우리가 민주당과 그리고 정부에서도 지금 이거를 함께 얘기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그런 가운데서 국민들께서 그 주장과 그 논리가 말을 바꿨다가 아니고 상당히 뭐 합리적이다, 합당하다 이런 논리가 조금 그렇게 받아주시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김재수 위원장께는 이 질문 한번 던져볼게요. 일단 지지율 변화가 왔고 구도의 변화를 분명히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 선대위 같은 경우에는 약간 사찰 전국으로 좀 돌파하려는 듯한 모습이고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TK 지역에서 반문재인 전선을 구축하면서 거친 언사를 구사하고 있는데 이 전략들이 효율적이라고 보세요? 잘 될까요? 글쎄요, 뭐 사찰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죠. 특히 이 사찰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야당의 여러 이제 정치인들과 그다음에 야당 대선 후보까지 향해 있다는 점에서 어떤 뭐 검찰 공수처의 이제 사찰 의혹이라고 한다 그러면 그거 역시도 이제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그것은 이제 뭐 다 차치하고 하더라도
구도 자체에 상당 부분 지형 변화가 있었다는 것은 저희가 반성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이 정권 교체론이 굉장히 안정된 상태로 꾸준하게 유지가 됐었습니다만은 최근 들어서 사실 뭐 여론조사의 차이는 있습니다. MBS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야 뭐 국정 안정론이 조금 더 이번에 높게 나왔지만은 어쨌든 간에 저희가 그 정권 심판론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것도 맞거든요. 윤석열 후보는 그 정권 심판론에 비해서도 지지율이 좀 낮은 편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좀 분발을 해야 되겠다라는 이 생각이 분명히 있는데 예를 들면은 이제 윤석열 후보가 지지층을 향해서 내는 메시지는 저는 그것은 중도층 확장에는 조금 더 불리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난 이제 미래통합당이었죠. 그리고 그 전엔 자유한국당이었고 사실 어떤 이념이나 이런 것보다도 국민들께서 당시 이제 보수 정당에 대해서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던 이유는 정치가 가져야 되는 여러 가지 그 뭐라 해야 될까요? 뭐 매너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톤이라고 해야 될까요? 품격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한 모습들을 우리가 지난 보수 정당들에서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망해가지고 국민들이 특히 이번 그 4.7 재보궐선거라든지 그 전에 있던 2018년에 있는 지방선거에서 호되게 저희 한번 보수 정당을 혼내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저희가 그런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강하게 가지고 있고요. 윤석열 후보가 글쎄요, 이제 TK가 또 보수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지역이고 또 당원들이 많은 지역입니다. 저희가 아마 또 그게 아마 말씀을 하신 그 바로 그 장소가 아무래도 저희 당원들이 많이 계셨던 장소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반감이 많이 계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메시지가 조금 다소 강하게 나간 면이 있지만은 앞으로는 조금 더 중도 지향적이고 또 조금 더 청년 지향적인 메시지가 나올 것으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후보님의 메시지가 지금 이 시점에 이것이 맞는 것인가? 국민들께서 내 삶이 지금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힘든데 그럼 대선 후보가 무슨 얘기를 할 것인가? 거기에 귀를 기울일 텐데 지금 뭐라고 했냐면 현 정부의 무슨 뭐 삼류 바보들이라고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그럼 우리 정부가 정말 이렇게 국민들은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듭니다. 그건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인 현상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 정부의 실적이라고 보면은요, 뭐 자동차, 반도체, 그 조선, 화학, 바이오, 또 우리 중소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 또 우리가 G7으로 지금 제가 언급한 이것만 놓고 봐도 우리가 지금 현재 세계적으로 되게 상당히 우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 정부의 실적이라고 봐도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삼류 바보들이라고 얘기했던 부분이 국민들께서 얼마나 이걸 수용을 하실까? 그러면 그 삼류 바보들이라고 그렇게 비판했으면은 그럼 윤석열 후보 당신은 거기에 있지 않았었는가? 이렇게 또 비판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 TK에서 발언을 하실 때 기자가 또 질문을 했어요. 보수층이라든지 이렇게 또 그 중장년층의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그러면 후보가 대선 후보입니다. 이 정도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야 되는데 뭐라고 했냐면요. 제가 정치 컨설턴트도 아니고 그거는 잘 내가 모르겠다. 이렇게 답변하는 하나하나들을 보면서 아마 후보에 대한 실망으로 이어졌을 거다. 그런데 후보가 지금 이렇게 좀 강한 발언들, 그리고 또 국민께서 들으시기에 불편했던 발언들은 큰 도움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마지막으로 사찰권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미친 짓이라고 했습니다. 사찰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런데 이게 사찰이 아니고요. 통신자료조회입니다. 명확한 명칭은 통신자료조회인 건데 이거 윤석열 후보가 그 1년 6개월 검찰총장으로 있었던 당시에 지금 공수처가 했던 부분, 공수처가 자료한 거하고 몇 배인지 아십니까? 4,444배입니다. 본인이 했을 때는 이것이 정당한 정보 수사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입장이 바뀌다 보니까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지금 사찰이다, 미친 짓이다 이렇게 표현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 같으면 이것이 통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많은 국민들의 정보를 접하는 게 상당히 시간이 빠릅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는 이제 국민 앞에 통하지 않는다라고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반론 받겠습니다. 네, 예, 사찰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제 그 부분만 저도 반론을 좀 드리자 그러면 결국 이제 그 282만 건 말씀 많이 하시는데 결국 이제 문재인 정부 하에 이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책임자가 윤석열 후보도 있었던 것이고 결국 총책임자는 문재인 정부기 때문에 그 282만 건 말씀하시는데 연간 한 500만 건 정도가 조회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야당 후보나 정치인들 여러 가지 이 전방위적으로 지금 통신 조회 말씀하신 통신 조회와 통신 그 내역 조회는 조금 다른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기자들을 향한 통신 내역 조회까지가 있었던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기자들의 카톡방도 열람을 했고 기자의 어떤 취재원을 밝히기 위한 여러 가지 사실상 언론 탄압으로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어떤 뭐라 해야 될까요? 뭐 그런 좋지 않은 행적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비판을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부분은 인정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또 제가 같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어떤 불만들을 가지고 윤석열 후보가 그러니까 국민들이 문재인 정부에 대한 어떤 불만들, 반감들, 그다음에 좀 심판을 해야 되겠다라는 열망을 가지고 사실 윤석열 후보를 대통령 후보로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네. 사실 뭐 잘하신 문재인 정부에 잘했다고 말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은 예를 들면 부동산 정책이라든지 뭐 연금 개혁이라든지 사실 문재인 정부에서 굉장히 이루어지지 않은 여러 가지 사회적 이슈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미래 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그렇기 때문에 정권 교체론도 계속 높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분명히 못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지적하시다가 좀 과격해진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말씀드린 대로 그것이 꼭 저 중도층을 확장하는 데 좋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분명히 또 아직까지는 여론조사에 따라서는 평균적으로는 아직 정권 교체론이 더 우세하다라는 말씀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거 통신조의 남용에 대해서 이거 좀 간단하게 말씀을 안 네, 드릴 짧게 수가 듣겠습니다. 없어요. 네, 2015년도 11월 18일 그 해당 상임위 제가 이제 회의록을 봤었는데요. 그때 민주당 쪽에서 통신조의 남용에 대해서 이걸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당시 국민의힘, 그냥 지금 현재 당명으로 말씀드릴게요. 국민의힘 쪽 소속 의원들께서 이 부분은 이거는 사찰도 아니다. 이거는 그냥 한마디로 이건 합당하다라고 주장했던 그런 회의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통신조의 남용이 당연하다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방지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을 가지고 지금 사찰이다, 뭐 미친 듯이다 하는 윤석열 후보의 그 허공 속에 맺히는 메아리가 정말로 상당히 잘못되고 왜곡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네, 반론 있으시면 받겠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지 좀 강하게 나온 건 맞고요. 사실 이거는 계속 우리가 국회에서 처리하지 않은 부분이 좀 있습니다. 개인정보 남용 소지가 분명히 있고 비단 이건 국민의힘뿐만이 아니라 당시 이제 국정원법 개정할 때도 이런 통신조회뿐만이 아니라 사실 이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민주당 그 국회의원들 역시 사실 그 당시에 굉장히 장시간 기저귀까지 차가면서 필리버스터를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면에 있어서 해결해야 되는 부분은 분명히 맞다. 네, 다만 이게 너무 이번에 공수처 같은 경우에는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진 게 사실이고 무엇보다도 지금 사실 계속 많이 지적을 하시는 부분이 이게 과거에 검찰에서 관행처럼 많이 이루어진 거였고 공수처는 오히려 덜하다라는 말씀들도 많이 하시던데요. 사실 공수처를 만들어 놓은 이유 자체가 검찰이 가진 여러 가지 수사상의 좋지 않은 관행들을 이걸 좀 혁파하기 위해 만들어진 게 공수처 아니겠습니까? 공수처의 출범 이유가 검찰개혁 아니겠습니까? 근데 검찰이 잘못하고 있던 부분들을 그대로 답습한다 그러면 우리가 공수처를 뭐하러 만들었으며 공수처는 왜 지금 존재 이의를 갖는지도 우리가 이 생각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여하간에 어쨌든 이 통신자료 조회 같은 경우에는 여야가 합심을 해서 빨리 개인정보라는 측면을 좀 빠르게 좀 해결을 해야 네. 된다라는 식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공수처가요 검찰 개혁을 하기 위해서 대변인님? 만들어진 거는 네, 아니고 요 얘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고위 하겠습니다. 공직자를 예, 예. 수사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지금 검찰 네네. 개혁의 일환이라고 지금 문재인 수사를 대통령께서 당하고 있잖아요.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그래서 네. 지금 이루어진 것이다 말씀드릴게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 제도는 이제 개선해야 된다는 건 두 분께서 어느 정도 공감하고 계신 부분이고 일단 이 주장들을 하는 상대방이 자기 모습은 아니냐 또 그 부분에서 또 얘기하시는 겁니다.